저희는 이제 장애인이나 이런 고연령층 등 좀 소외되어 있던 사람들의 그런 사용자 경험을 그 분석하는 게 저희의 주 그런 사업이에요. 그래서 그 연구하고 좀 콘텐츠를 만드는 게 저희의 주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뭐 200회 이상 이렇게 써놨는데 한 누적하면 한 300회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고연령층 사용자들을 1대1로 만나거나 아니면 뭐 되게 그룹으로 만나던가,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휠체어를 타신 분이나 아니면 뭐 시각장애인이나 이렇게 좀 특수한 장애를 가진 분들을 만나고 이들의 사용자 경험을 연구하는 게 저희의 그런 전문성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막 여기 오기 전까지도 계속 이렇게 좀 다니다가 오늘 하루 종일 다니다가 이렇게 왔어요. 지금 여기 있는 사진들이 이분이 이제 사용하시는 그런 막대기나 이런 제품들인데, 사실 뭐 이런 거 다이소에서 그냥 누구나 살 수 있고 뭐 별로 값어치 없게 생각을 하시지만 이분한테는 이게 팔이거든요. 그러니까 앉은 상태에서만 생활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 막대를 가지고 어떤 거 딱 눌러가지고 버튼을 키던가 뭐 그런 식으로 되게 유용하게 쓰시는 거예요. 저런 회전 의자도 이분은 뭐 회전 의자를 타고 왔다 갔다 하셔야 되거든요. 실내 공간 안에서. 그러니까 당연하게 생각했던 도구들이 이분한테는 되게 다리가 되어주고 팔이 되어주는 그런 유용한 보조도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나은 디자인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인사이트를 뽑아내는 게 저희의 그런 역할이고 MSV 시리즈에서 다루는 것들입니다. 제가 가져온 자료가 엄청나게 많은데 제품과 공간의 기준, 그러니까 그 이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은, 지금 정수기가 이렇게 위쪽에 버튼이 있고 아래쪽에도 앞에도 버튼이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해가지고 그 관절염이 사실 지금은 또 치료가 또 많이 가능한데, 옛날에 이분이 30년 전 이랬을 때는 제대로 치료를 못 받고 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뼈에 그 근육이 거의 다 녹아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거의 근육이 거의 안 남으시고, 지금 손도 보시면 이렇게 좀 힘이 없어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하반신의 근육도 좀 없으셔가지고 실내에서는 이제 그냥 하체로 그러니까 이제 다니시는 거죠. 앉은 상태로 이제 다니시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높이의 차이가 생기는 경우에는 굉장히 불리한 거죠. 그래서 정수기 버튼이 이렇게 앞에 있으면은 그나마 이제 저 막대기를 가지고 찔러서 물을 받을 수 있지만, 저 탑 부분에 있는 거는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온수나 냉수는 전혀 쓸 수 없는 정수만 마시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걸 말씀해 주시고, 옛날에 보면 냉장고들이 뭐 그 세대이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냉장고가 곡선미를 자랑한다고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볼록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핸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이제 손을 쭉 뻗어가지고 가운데 있는 핸들을 잡아야 되는데, 그런 것도 좀 불편한 거죠. 오른쪽에도 보면은 지금 이렇게 밑에 이렇게 디딤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휠체어, 이분 사례는 아니고 휠체어를 타고 있는 어떤 그 청년을 만났는데, 그 청년이 살고 있는 집에 아파트 현관문이에요. 현관문 앞 밑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 가까이 접근하기 위해서는 좀 어려운 거죠. 이게 장벽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린이들을 생각해서 올라가서 이거 눌러라고 이렇게 있는 거긴 하지만, 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청년이 가까이 가서 이걸 누르고 하기에는 이런 간섭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제품과 공간의 기준이 굉장히 서 있는 사람한테 맞춰져 있다, 뭐 그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뭐 패키지 디자인의 기준, 그러니까 뭐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대부분 거의 뭐 당연하게도 눈으로 볼 수 있는 정보를 탐색할 수 있는, 정보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람들에 맞춰서 이제 패키지가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발생하는 그런 괴리감들을 우리가 찾아내고, 어떻게 하면 이제 정보를 눈으로 확인하지 못하는 사람도 정보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람과 동등하게 그런 경험의 가치를 얻을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뭐 놀이터도 뭐 뒤쪽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보시는 것들은 이제 대부분 뛰어다니거나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어린이들을 위해서 만들어져 있죠. 이런 뭐 흙이 이렇게 있는 공간에서 이제 휠체어를 타고 있는 어린이들은 아무래도 좀 다니기 어렵겠죠. 뭐 뮤지엄 같은 것도 사물을 이제 눈으로 보고 즐길 수 있는 사람들에게 맞춰가지고 대부분 이렇게 되어 있죠. 결국 그때부터 이제 장애에 대해서 좀 많은 생각이 있었는데, 장애가 어떤 의료적인 측면에서 결함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상황에 따른 제약상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누구나 살면서 사실 장애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의 목표는 결국 이런 문제들이 타인에 그냥 관련된 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겪을 수 있는 어떤 상황에 놓일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진다면은, 그냥 사실 환경 문제는 너무나 쉽게 많이 다루잖아요. 환경과 관련된 문제는 나랑 관련된 미세 플라스틱 먹으면 내가 건강에 안 좋고 우리 자녀가 안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장애랑 관련된 거는 어떻게 보면 내 문제라는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죠. 근데 하지만 우리가 누구나 나이가 들기도 하고, 이런 상황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캐리어를 끌거나 양손에 뭔가 짐을 들고 있거나 그런 상황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좀 이렇게 제약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살면서 누구나 이런 상황들을 경험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문제를 다룬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특수한 사용자를 이렇게 다룸으로써 우리가 살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한번 고민을 해보는 거죠. 네, 그래서 포용적인 사고의 시작은 결국 이제 이 사람들이 정말 단절되었던 그런 너네는 딴 사람들이야 라는 게 아니라 정말 같이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받았던 인사이트들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되게 많은 걸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포용적인 디자인, 여기는 포용적인 디자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포용적인 사고라고 생각을 하고 싶어요. 어떤 포용적인 사고를 위한 세 가지 생각의 전환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기획의 시작을 어떤 제약이 있는 사용자로부터.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놀이터 디자인을 할 때 왜 그 놀이터에서 장애인 아이들 한 명도 볼 수 없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저도 이제 저희 아이랑 같이 그 놀이터에 같이 다니고 많이 다니는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애들을 거의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왜 볼 수가 없었을까 생각을 좀 해보다가 네, 결과물을 먼저 보여드리면 이런 전시를 저희가 만들게 됐습니다. 저희가 받았던 인사이트가, 아까 저희가 첫 번째로 이제 그 제약이 있는 사용자로부터 저희가 포용적인 사고의 시작이 어떤 제약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로부터 시작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먼저 저희가 조사를 하고 그 부모님들을 먼저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가 컨셉 도출하고 제작하고 전시를 한 거죠. 그래서 받았던 인사이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규칙성과 자율성의 조화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친구는 이제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이고 저희가 이제 이렇게 만나서 인터뷰를 해보고, 그러니까 부모님과 같이 만난 거죠. 이 아동의 이제 놀이 행동을 이제 관찰을 하다 보니까 그네타기나 이런 것도 다 좋아하지만 그 나뭇잎을 가지고 노는 걸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래놀이나 나뭇잎이나 이런 걸 이제 이렇게 막 던지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비정형적인 놀이를 되게 좋아하는데, 사실 놀이터 이렇게 사람이 없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사람이 많은, 아이들이 많은 시간대에 놀이터에 가보면은 그네나 이런 저런 놀이를 할 때도 좀 주변에 누가 있으면은 누가 한번 모래 맞았다, 그래서 울었다 하면 이제 난리 나는 거죠. 부모님끼리 싸우는 거죠. 혹은 이제 그네를 타고 싶어도 줄을 이렇게 쭉쭉 서 있으니까 줄을 이제 잘 기다려야 되는데, 이 아이들 중에는 혹은 좀 기다림이 좀 어려운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런 이제 규칙적인 행동 혹은 일단 좀 규칙적인 행동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 규칙적인 행동을 좀 잘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포용적인 놀이 공간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규칙과 자율성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공간이 되어야 되는 거죠. 네, 이 친구도 이제 마찬가지로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였는데,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생각했던 거는 사방에서 막 올라올 수 있는 공간, 그러니까 출입구나 이런 것들이 되게 다양한 공간. 왜냐면은 그 포용적인 디자인에서도 이제 출입구가 한 군데면은 좀
포용적이지 않은 거죠. 어떻게 보면은 다양한 방면에서 이렇게 올라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방면에서 할 수 있는 이 놀이 공간을 이제 디자인했죠. 그리고 이제 누구나 이제 들어갈 수 있고 뭐 기거나 뛰거나 누워 있거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이게 초기 컨셉이에요. 초기 스케치 단계 이런 것들을 했고 휠체어를 타고 있는 아이들은 아무래도 아까도 무릎에 간섭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무릎이 간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가운데 이렇게 좀 뻥 뚫어 놓은 공간으로 촉감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디자인했습니다. 요거는 그 발달장애인 아이들이 잠깐 쉴 수 있는 공간이에요. 왜냐면 아이들이 잠깐 쉼을 좀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쉬려면은 완전히 좀 차단된 공간이 좀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 의견도 들어봤을 때 좀 사방이 가급적이면 사방이 좀 막혀 있는 공간이면 좋겠다. 그렇다고 이제 완전 막아버릴 수는 없으니까 적당히 이제 엄마랑 같이 들어가가지고 잠깐 이제 마음을 식힐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같이 넣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희가 디자인할 때는 이게 세운상가에서 저희가 전시를 한 건데 다 이어붙이진 않았어요. 왜 다 이어붙이지 않았냐면은 다 이어붙였을 때는 그 공간, 통 안에 들어갔을 때 아이를 이제 꺼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통 양쪽에서 이제 꺼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른이 팔 뻗어서 손으로 집어넣었을 때 아이가 잡을 수 있는 그런 길이가 되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실제 이렇게 그날 저희가 주말에 한 5일 정도 이렇게 했거든요. 토요일부터 수요일까지. 평일엔 당연히 못 오죠. 평일엔 그냥 관계자들만 이렇게 많이 오시고, 근데 주말에 이제 몰아서 왔는데 그날 처음 왔던 그 아이예요. 그러니까 발달장애인 아이고, 예, 막 다 탐색하고 놀더라고요. 막 되게 특이하게 놀아요. 애들이 막 이렇게 누워서도 놀고, 예, 저희 홈페이지에 막 동영상도 있는데 막 애들이 뭐 별의별, 예, 저희 딸이에요. 이렇게도 놀고 있습니다. 예, 특이하게 막 이렇게 놀고 결국 아까 그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이제 관찰했을 때 이렇게 아이들의 촉각적인 요소와 그런 청각적인 요소, 후각적인 요소로 공간을 경험한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었고, 또 이렇게 농인들의 그런 행동 방식들을 저희가 관찰했을 때 저렇게 뭔가를 올려놓을 수 있는 공간, 혹은 둥글게 이제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던 거죠. 예, 여기까지가 하나였고, 배제되었던 사용자 돌아보기는 이건 되게 저희가 인터뷰했던 사례 중에 제일 좀 충격적인 사례였어요. 총기 난사, 미국에서 총기 난사가 좀 잘 일어나잖아요. 총기 난사가 일어났던 12년 전에 일어났던 코네티컷주의 그 샌디욱 초등학교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인데, 예, 정말 많은 아이들이 좀 죽고 했었죠. 그 학교를 그래서 이제 다시 리빌딩 하려고, 그러니까 총기 사건의 그 현장들이 다 있으니까 그거 완전히 이제 싹 부숴버리고 새롭게 지었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 새롭게 지어지는 학교를 리빌딩한 그런 총괄 건축가를 저희가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총기 사고가 발생한 지역, 그런 뭔가 안전 문제가 발생한 지역에서 이제 느끼게 되는 거는 어쨌든 다시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안 되겠다. 그런 보안에 대한 것들이 되게 크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억제하고 탐지하고 지원하고 방어하고 어쨌든 그런 보안을 위한 요소를 우선시하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학교를 정말 요새처럼 지어야겠다. 이 연세대학교처럼 진짜 요새처럼 만들어가지고 정말 접근하기 쉽지 않게 완전 성벽을 쌓아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 본질적인 것은 결국 그 학교의 본질이 결국 아이들의 성장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의 성장을 위한 요소를 담을 수 있을까? 아이들에게 환영받고 좀 자연 친화적이고 정말 집 같은 느낌, 관계지향적인 그런 공간을 만들 수 있을까? 생각을 해서 디자인을 이런 식으로 했어요. 되게 개방적이죠. 창문 같은 게 굉장히 이제 창을 써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자연의 빛을 이제 마음껏 받을 수 있게. 그러니까 좀 더 본질을 생각했을 때 실제 학교에서 일어나는 그 폭력 사건에,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치고 좀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을 생각했을 때 그것의 1순위는
총기 난사가 아니라 내부 폭력이다. 그러니까 아이들 간의 그런 폭력이 더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런 창이 있으면은 외부에서나 내부에서나 서로 감시가 가능한 거죠. 이게 셉세드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외부와 내부의 그 감시, 자연 감시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담은 거죠. 예. 그리고 밖으로 내다보면 이제 최대한 이런 숲들이 이제 우거진 것을 바로 옆에서 볼 수 있게 디자인을 했죠. 그런 자연의 요소를 되게 많이 담았어요. 흥미로웠던 점은 이 펜스를 높게 안 치고, 요건 이제 정문 말고 저 뒤편에 있는 학교 뒤편의 펜스거든요. 거기 되게 낮게 이렇게 디자인을 했는데, 그 숲들이 이렇게 우거지게, 그러니까 나무들을 심어 놓은 것도 있고, 원래 숲이었는데 그 옆에다가 좀 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이제 이렇게 자연 펜스라고 해서 그 자연의 요소들이 하나의 펜스가 될 수 있게 그 나무들이 이렇게 심겨 있으니까 그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최대한 그 자연의 그 빛을,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는 그런 나무를 많이 보고 그런 빛을 많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본질에 맞춰서 다시 디자인을 한 거죠. 그래서 이분한테 받았던 영감은 결국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한 공간 말고 가장 좋은 학습 환경이 무엇인지 고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본질에 대해서 고민했을 때 아이들한테 가장 필요한 것은 햇빛과 자연과 커뮤니티다. 그러니까 그런 요새 같은 환경이 아니라 그런 인사이트를 좀 줬습니다. 배제되었던 사용자라는 의미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 아까도 그 총기 난사 사건도에서는 이제 그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공간의 본질이고 아이들이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아이들에 대해서 생각을 좀 못했던 거죠. 또 이 치매 어르신들을 위한 그 공간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관리자가 그 메인이 아니라 공간의 중심, 결국 그 치매를 가지고 있는 어르신들인데, 어르신들이 마지막까지 그 삶의 그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배제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배제되었던 사용자가 누구인가를 다시 돌아봐야 된다. 그런 의미인 거죠. 본질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공간이 기획을 하거나 뭔가를 할 때 이제 그 공간이 추구하는 본질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성을 담은 기획이나 이런 게 가능하다. 그래서 3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기획의 시작을 제약 있는 사용자로부터 하고, 배제되어 있던 사용자를 돌아보고 지속적인 피드백이 가능하다. 지속적인 피드백을 이제 해야 된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왜 이런 것들이 중요할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다 종합했을 때 저의 생각은 자유의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의지라는 게 어떤 되게 철학적인 그런 의지라기보다는 독립적으로 생활하고자 하는 의지, 그러니까 일하고 싶고 참여하고 싶고 원하는 대로 선택하고자 하는 의지, 그런 게 이런 분들한테 다 있는 거죠.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근데 사실 이런 게 사람한테 누구나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스스로 일을 할 수 있는 즐거움이 이분들한테 또 다 있다. 그런 것에서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포용적인 디자인, 포용적인 뭐 기획이라고 한다면은 가능한 많은 사용자한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또 스스로 일을 할 수 있는 즐거움을 주는 것이다. 라고 좀 정의를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내렸어요. 그래서 오늘 만나본 분도 선택권이 너무 중요하다고 막 하셨거든요. 이제 배달 앱을 통해서 이제 먹을 것들을 이제 다양한 먹거리를 자신이 먹을 수 있으니까, 예전에는 먹고 싶은 것도 마음껏대로 못 먹었을 때가 많이 있었는데 그런 기술로 인해서 이제 좀 자유도가, 선택권과 그런 게 올라간 거죠.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사례는 이분이 이제 저희가 인터뷰했던 크리스 도운이라는 분인데, 시각장애인 건축가세요. 그래서 중도 실명했어요. 뇌 수술을 받으셔가지고 그 46세 때 이제 전맹 시각장애인이 되셨고, 원래 건축하셨는데 그때부터 못 보신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뭐 점자나 이런 패턴을 가지고 이제 구조를 파악하고 이렇게 촉각으로 이제 느끼시는데, 이분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던 게 그 빌딩과 공원과 도시 여기저기에서 그러니까 볼 수 없거나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죠.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들의 경험 속에도 아름다움과 기쁨이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이 생각했을 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뭐 좀 그런 제약이 있는 사람들은 뭐 이 정도만 충족시켜주면 돼 라고 생각을 그쳐버리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은 정말 이 사람들의 경험 속에는 이런 아름다움과 기쁨과 행복이라는 그 최고의 그런 기쁨이라는 경험 그 가치들이 다 있는 거죠. 다 사람이니까. 근데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의 경험에 어떻게 말을 건넬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뭐 접근성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뭐 이런 것들은 단순히 접근을 허가하는 수준, 그러니까 법으로 뭔가 저촉되는 그런 것들만 디자인하는 게 아니라 정말 누군가의 삶을 생동감 있게 만들어주는 긍정적인 행위가 되어야 한다. 라는 말을 해주셔가지고 저희도 되게 감동받았죠. 되게 시적인 표현이잖아요. 네, 그래서 네, 제가 준비한 거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